바위에 새겨진 여인의 핏자국. 조선시대 무인 진씨는 평안도 만포첨사 벼슬이 되었습니다. 만포는 서울에서 천여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제수된 자는 식구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홀로 부임했다가 임기가 끝나면 관직을 내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진씨도 홀로 부임하여 군사를 돌보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만포 백성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진씨는 만포에 몇 해 동안 있으면서 인심을 깊이 얻고 관가를 마치 자기 집인 양 생각하며 혼자 거처하였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전과 백성들은 그가 객지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을 측은하게 여기고 매번 기생을 가까이 두기를 권하였으나 진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달 밝은 밤 아전과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달을 구경하였지요. 아전과 백성들이 서로 술을 권하므로 진씨는 사양치 않고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거하게 취하여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전과 백성들이 몰래 한 기생으로 하여금 모시고 자게 하였습니다. 진씨는 다음날 아침 술이 깨어 후회를 해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결국 그 기생에게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용모가 출중하였으므로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며 키웠지요. 그리고 이름을 관불이라 하였는데 관불이란 비록 자신의 소생이지만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예풍 속에는 무인으로 나가 변두리를 지키는 자가 만일 기생과 더불어 자녀를 낳았을 경우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 어미에게 맡겨 기르게 하며 시집가고 장가를 가는 것도 그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았지요. 진씨는 비록 딸을 사랑하였으나 감히 드러내놓고 사랑할 수 없으므로 관불이라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관불이 태어난 지 겨우 몇 해 만에 진씨는 벼슬을 내놓고 돌아오게 되어서 딸을 그 어미에게 맡기고 홀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사를 일절 서로 묻지 않았지요. 진씨는 나이가 들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세월은 흐르고 흘러 관불의 나이 16살이 되었는데 그 아름다운 자태는 비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여민은 딸을 기생으로 등록하여 기적에 올렸지요. 관불은 기적에 들어간 이후로 비록 억지로 가무를 익혔으나 한 번도 외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젊은 호방한 관리나 돈 많은 남자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였으나 관불이 완강히 거절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만포 첨사가 관불의 명성을 듣고 관불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여 수청을 들게 하려고 하였지요. 관불이 죽음을 맹세하고 따르지 않자 첨사는 크게 노하여 위협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관불은 끝내 무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분하게 여기며 탄식하였지요. 우리 아버지는 비록 무인이나 역시 벼슬하는 집안 사람이다. 내 비록 기생의 소생이나 근본은 양반이 아닌가? 나는 우리 아버지의 딸로서 부끄러운 일은 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내 손가락을 묻어뜯어 그 피로 관아 뒤에 있는 바위 위에 전 관불이 물에 투신하여 죽노라 라고 쓰고는
결국 관아의 뒤에 있는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점사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관인을 팽개치고 돌아갔지요. 이 사건이 조정에 알려지자 조사하게 하였으나 익사하게 된 사정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관리를 7번이나 교체한 끝에야 비로소 그 사정을 밝혀낼 수가 있었지요.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니 그 첨사에게는 평생 군역에 편입시키는 율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관불에게는 정려문을 세워 그 정려를 표창하니 관불의 원한이 비로소 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백 여년이 지났는데에도 그 바위의 혈사가 뚜렷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백두산 천지의 장수검. 어느 먼 옛날 궁궐에서 바라보이는 봉화대에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라의 북쪽 변방에서 알려오는 급한 신호였지요. 잠시 후 궁궐로 파발꾼이 화살처럼 달려왔습니다. 남쪽 바다 길슬게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궁궐은 벌집을 쑤셔 넣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신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지요.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 늘어선 신하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해안과 북쪽에 갑자기 외적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잠자코만 있으면 어떻게 하오? 임금님, 우리 신하들은 그동안 평안한 날을 보내느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듯 하옵니다. 장공이 한 걸음 나서며 아뢰었지요. 당장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는가? 임금님, 나라의 외적이 침입한 것으로 보아 백두산에 있는 장수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합니다. 옆에 서 있던 한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왔지요. 아래옵니다. 지금 백두산을 지키던 장수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장수검이 없어졌다고 하옵니다. 뭐라? 이리를 어쩌면 좋으냐? 임금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백두산에 있는 장수검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검이었습니다. 그 검만 있으면 어떤 외적도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그런 장수검이 없어지자 외적이 쳐들어온 것이지요. 그래, 그 장수검이 어떻게 없어졌다고 하더냐? 외적의 침입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낼 장수가 없다고 하여 하늘에서 장수검을 백두산의 천지 속에 깊이 간직했다 하옵니다. 뭐? 천지 속이라고? 장수검을 꼭 찾아야 하옵니다. 장공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듣거라. 장수들을 뽑아 외적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에 보내도록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장수검은 찾아와야 한다.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장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용감한 장수 33명이 뽑혔지요. 장공이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화살을 사용하도록 해라. 임금님은 금으로 된 활촉이 달려있는 화살 3개를 장공에게 주었지요. 33명의 장수들은 백두산으로 떠났습니다. 백두산 가까이에 이르자 검은 구름이 덮였지요. 폭포의 물기둥이 바람에 휘날려 하늘 위로 뻗어올랐습니다.
백두산 신령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천리 길을 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잠시 후 하늘이 서서히 걷히고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장수들은 벼랑길을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장수들이 여기저기에 주저앉을 때였습니다. 33명의 장수들이면 천군 만마도 물리칠 만한 큰 힘이다. 너희들이 장수검을 건져오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장수들은 다시 힘이 났습니다. 장공, 화살을 쏘십시오. 장공은 임금님이 준 화살을 힘껏 날렸습니다. 화살이 절벽의 밑동에 박히자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반으로 갈라졌지요. 두 번째 화살은 절벽의 중앙에 박히면서 큰 소리가 나더니 반대편 하늘을 갈라놓았습니다. 마지막 화살은 절벽의 위쪽에 박히면서 떡 하는 소리와 함께 발 밑의 땅이 우지직 갈라졌지요. 땅은 내려앉고 산만한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커다란 돌 대문이 열리면서 눈부신 빛이 백두산 천지를 비추었지요. 장수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누구인데 이 천지의 돌문을 두드리는 것이냐? 백발의 백두산 신령이 은빛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지요. 저희들은 임금님의 명을 받고 장수검을 찾으러 온 33명의 장수들입니다. 오랫동안 너희들을 기다렸다. 너희들이 뜻을 품고 찾아왔으니 어서 이 장수검을 건져보아라. 신령이 은빛 지팡이를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순식간에 장수들을 휘감았지요. 얼마 후 구름이 말끔히 걷히자 천지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구쳤습니다. 어떤 장수가 천지에 끓는 물을 보았지요. 장수는 기름 종이로 봉한 단추만한 보석알을 입에 넣었다가 힘껏 뱉었습니다. 보석알은 천지 가운데에 떨어졌지요. 장수는 어느새 하얀 얼음 옷을 입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물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지요. 오라, 끓던 물이 식었구나. 신령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로 세웠습니다. 순간 요란한 소리가 절벽을 흔들더니 시퍼런 물 기둥이 솟구쳤지요. 잠시 후 물 기둥 위로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의 뜻은 갸륵하나 용궁 속에 있는 장수검은 해동국의 보물이므로 무술이 뛰어나거나 지혜만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수검은 사람됨까지 갖춘 대장군이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용왕님, 저희에게 장수검을 돌려주십시오. 장수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말하였지요. 이 나라의 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지키면 장수검은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수검을 건져낼 장수가 나기 전에는 나라의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여라. 용왕의 말은 하늘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비록 장수검을 얻지 못하였지만 용기를 잃지 말거라. 때를 기다리면 장수검을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용왕은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사라졌지요. 33명의 장수들은 무릎을 꿇고 용왕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는 천지 기슭 용바위에 가면 흰 차돌에
그때 천지 용왕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담긴 큰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식탐 많은 사위. 옛날 어느 마을의 노부부가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부는 사위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위가 워낙 게으른 데다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먹을 것만 유난히 밝히기 때문이었지요. 사위는 장인이 농사일로 한창 바쁠 때에도 일손을 거들겠다고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빈둥거리며 주막집이나 기웃거리는 것이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사위는 갑자기 국수가 몹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색시에게 국수를 해달라고 졸랐지만 색시는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무 때나 국수를 해먹지 않아요. 국수를 해먹는 날이 따로 있답니다. 그럼 언제 국수를 해먹는다 말이오? 집 뒤뜰에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잖아요. 밤에 그 오동나무에서 부엉이 소리가 나야 국수를 해먹을 수 있지요. 우리 집 안에서는 옛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위는 색시의 말을 듣고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부엉이 소리가 나야 국수를 해먹는다고? 어려운 일은 아니군. 당장 나무 위에 올라가 부엉이 소리를 내야겠다. 사위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지요. 뒤뜰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위는 신을 벗고 오동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나무 위에는 장인 장모의 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지요. 사위는 장인과 장모의 방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부엉이 소리, 부엉이 소리. 한참을 그렇게 외치자 장인이 방에서 나왔지요. 장인은 뒤뜰에 나와 사방을 둘러보다가 오동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위를 보았습니다. 자네, 대체 거기서 뭐라고 있나? 어서 내려오게. 머쓱해진 사위는 할 수 없이 오동나무에서 내려와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는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부엉이 소리를 크게 냈는데 장인 어른은 왜 국수를 해먹자는 말을 안 하시오? 그러자 색시는 기가 막혔지요. 그런 부엉이 소리가 어디 있어요? 부엉이는 부엉부엉 울잖아요. 그래? 어디 부엉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사위는 다시 뒤뜰로 나아가 오동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색시가 일러준 대로 부엉부엉하고 부엉이 소리를 내었지요. 그러자 장인이 그 소리를 듣고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부엉이가 우니 국수를 해먹읍시다. 그날 밤 사위는 국수를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수의 맛을 들인 사위는 다음날 밤에도 오동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부엉, 부엉. 그러자 장인이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부엉이가 우는구려. 국수를 해먹읍시다. 영감, 잘 들어보세요. 저건 진짜 부엉이 소리가 아니에요. 장모의 말에 장인은 다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부엉이 소리가 아닌 것 같았지요. 아무래도 내 나가서 살펴봐야겠소. 장인은 뒤뜰로 나가 오동나무 아래에 서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장인이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부엉부엉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럼 그렇지. 내 한 번 속지 2번 속을 줄 아나? 장인은 게으르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을 것만 탐내는 사위가 얄미웠지요. 속은 척하고 국수를 끓여줄 수도 있었지만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사위가 밤새도록 부엉부엉하는 소리를 내어도 못 들은 척 하였지요. 사위는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부엉이 소리를 냈지만 결국 국수를 얻어 먹지 못하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뒤부터 몇 달 뒤, 그날따라 장인은 국수가 먹고 싶었지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장모에게 국수를 삶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사위에게는 국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이웃 마을로 심부름을 보내었지요. 사위가 집에 없는 사이에 국수를 먹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색시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심부름을 가는 사위에게 말하였지요. 당신 국수가 먹고 싶다고 했지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집에서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당신 몫은 남겨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날이 어두워지면 울타리 밖에 있는 시궁창 옆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국수를 내다 줄 터이니 그곳에서 잡수시라고요. 사위는 국수를 먹게 해주겠다는 말에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마음이 들뜬 사위는 이웃 마을로 심부름을 가지 않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졌지요. 사위는 집으로 돌아와 색시가 일러준 대로 울타리 밖의 시궁창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색시가 국수 한 그릇을 조심스레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위는 군침을 흘렸지요. 여기서 국수를 먹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절대 국수 먹은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알겠소. 얼른 먹고 가겠소. 사위는 색시가 집 안으로 사라지자 허겁지겁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쉬운 듯 입맛을 쩝쩝 다셨지요. 한 그릇으로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장모가 집 안에서 나왔지요. 소변이 마려워 뒷간에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산 짐승 소리가 나자 장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도저히 뒷간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장모는 울타리 옆의 시궁창에다가 오줌을 누웠습니다. 한편 울타리 밖에 있던 사위는 졸졸 오줌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자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우리 색시가 국물로라도 배를 더 채우라고 국수 국물을 흘려보내주는 모양이구나. 사위는 시궁창을 통하여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오줌을 얼른 국수 그릇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양이 많았는지 국수 그릇에 오줌이 넘쳐 흘렀지요. 그러자 사위는 국물을 그만 달라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 급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물 작작, 국물 작작. 그러자 정작 놀란 사람은 오줌을 누고 일어서던 장모였지요. 장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원효 대사와 물고기. 경북 포항시에 가면 오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절 이름이 항사사였는데
내 물고기라는 뜻인 오오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 신라 시대에 해공이라는 나이든 스님이 항사사에 머무르고 있었지요. 해공 스님은 별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삼태기를 등에 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우물 속에 들어가 몇 달씩 있다가 나오곤 하였지요. 또한 우물에서 나올 때에는 어김없이 푸른 옷을 입은 아이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을 불쑥 내밀었는데 해공 스님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우물에서 금방 나왔는데에도 옷이 전혀 물에 젖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통력이 있던 해공 스님이 항사사에 머무르고 있을 즈음 원효 대사도 운제산 계곡에 원효암을 짓고 열심히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있었지요. 해공 스님과 원효 대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운제산 골짜기를 거닐고 있을 때였지요. 계곡을 흐르는 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던 해공 스님이 원효 대사에게 말하였지요. 여보게 원효, 오랜만에 저 물고기들을 가지고 법력이나 겨루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자 원효 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각자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씹지 않고 산채로 꼴꺽 삼키는 것이야. 그리고 바로 똥을 누워 그 물고기가 몸 밖으로 살아나오게 하는 것이지. 그거 참 재미나겠군.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산채로 꿀꺽 삼켰지요. 자, 이제 똥을 누러 가세. 해공 스님과 원효 대사는 바위 뒤로 가서 쭈그리고 앉아 얼른 똥을 누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삼킨 물고기가 곧바로 똥을 통해서 나왔지요. 해공 스님과 원효 대사는 물고기들을 계곡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살아 헤엄을 치는데 다른 한 마리는 움직이지 않고 물에 둥둥 뜨는 것이었지요. 이 광경을 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가 바로 내 물고기라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지요.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고 서로 자신의 물고기라고 우겼으니 말입니다. 내가 삼켰던 물고기라네. 아니야, 자네 것은 저기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이고 내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이지. 해공 스님과 원효 대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항사사라는 절은 두 스님이 서로 내 물고기라고 말했다고 하여 오어사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후 어른과 대머리 사서방. 옛날 중국에 절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황후 어른이라 불리고 또 한 사람은 대머리 사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종사촌 지간이었지요. 그런데 황후 어른은 굉장한 부자였지만 아들이 없었고 대머리 사서방은 무척 가난하였지만 아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 일을 언제나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황후 어른이 돈 자랑을 하려고 술상을 마련하여 대머리 사서방을 초대했습니다. 사서방이 술상이 차려져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니 식탁의 네 다리 아래에 각각 금돈이 하나씩 깔려 있었지요.
대머리 사서방은 그것을 보고 속이 뒤틀려 혼자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돈 자랑을 하려고 불렀군. 어디 두고 보자. 며칠 뒤 대머리 사서방은 만두를 빚고 황후 어른을 초대했습니다. 황후 어른이 방으로 들어가자 식탁의 네 다리를 사서방의 네 아들들이 각각 들고 있었지요. 황후 어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은 많지만 그건 다 죽은 물건이고 역시 자네의 살아있는 보물 같은 아들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군. 추운 겨울이 되자 황후 어른은 가죽 저고리를 입고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녔지요. 소가죽이라네. 정말 따뜻하지. 대머리 사서방은 그걸 보고 얼른 집으로 달려와 집에서 키우고 있던 토끼 몇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을 이리저리 꿰매어 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저고리를 입고 황후 어른을 찾아갔지요. 내 가죽 저고리가 어떤가? 비록 토끼 가죽이지만 소가죽에 못지않아. 오히려 소가죽보다 더 따뜻하지. 황후 어른이 그걸 보고 코 웃음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이지. 이 사람아, 난 가죽 저고리가 실증이 나. 이젠 가죽 조끼를 입으려던 참이야. 그리고 저고리를 소매를 잘라 조끼로 만들었지요. 대머리 사서방도 질세라 저고리의 소매를 잘라 조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황후 어른은 웃으며 조끼를 벗어 던지고는 겨울엔 아무래도 조끼는 춥지. 역시 저고리를 만들어 입어야겠어. 라고 말하고는 소 가죽을 구해 다시 가죽 저고리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서방에겐 이젠 토끼도 더 이상 없었지요. 그래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중얼중얼했습니다. 그렇다고 잘라버린 소매를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이번엔 내가 졌구먼. 그래도 두 사람은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섭섭할 정도였습니다. 대머리 사서방은 언제나 황후 어른의 집으로 가서 밥을 얻어 먹었지요. 어느 날 황후 어른이 밥을 얻어 먹으러 온 대머리 사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난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자넨 어떤가?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우니 3끼는 힘들겠지. 난 하루에 4끼를 먹는다네. 우리 집에서 3끼를 먹고 자네 집에서 1끼를 더 먹으니 말이지. 황후 어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오늘은 내가 졌네. 설이 다가오고 있는 어느 날이었지요. 대머리 사서방이 동네를 둘러보니 모두들 설맞이 준비를 하느라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서방에게는 설맞이를 준비할 돈이 없었지요.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설 바로 전날인 금음날 밤에 황후 어른의 집으로 갔습니다. 황후 어른이 물었지요. 설맞이 준비는 다 했나? 준비는 했는데 모자라는 게 좀 있구먼. 모자라는 게 뭐지?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면 가져가도 좋네. 그러자 대머리 사서방이 얼른 대답하였지요. 그럼 그렇게 하지. 사실은 돈이 좀 모자란다네. 내가 당했군. 황후 어른은 할 수 없이 동전 1,000문을 주었습니다. 대머리 사서방은 이 돈으로 쌀과 돼지고기 등을 잔뜩 사서 따뜻한 설을 맞이하였지요. 어느 날 대머리 사서방이 돈이 떨어져 황후 어른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황후 어른이 돈을 내주자 대머리 사서방은 붓과 종이를 꺼내 들고 말하였지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 증서를 써주겠네.
그러자 황후 어른이 손을 내저었지요. 우리 사이에 무슨 증서란 말인가? 그러나 대머리 사서방은 증서를 써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황후 어른이 기가 막혀 물었지요. 그럼 증서를 만들도록 하지. 그런데 대체 증서에 돈을 언제 갚겠다고 쓸 건가? 내일 갚겠다고 써주겠어. 내일? 황후 어른이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머리 사서방에게 돈을 받으러 갔지요. 오늘 돈을 내놓겠다고 자네가 스스로 증서를 썼으니 돈을 내놓게. 그러자 대머리 사서방은 빙긋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 증서를 보게나. 내가 언제 오늘 돈을 갚겠다고 했나? 분명히 내일 갚겠다고 쓰여 있지 않은가? 내일 오게 그럼 틀림없이 돈을 받을 테니. 그래서 황후 어른은 다음 날 또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대머리 사서방의 말은 한결 같았지요. 증서를 자세히 보라니까. 돈은 내일 갚겠다고 분명히 쓰여 있지 않은가? 그제서야 황후 어른은 대머리 사서방에게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또 당했군. 이 돈은 영원히 못 받게 되었구먼. 황후 어른은 그 자리에서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황후 어른이 대머리 사서방에게 말하였지요. 자네도 이제 돈을 좀 벌어보게. 늘 이 모양이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렇긴 하지. 하지만 돈이 있어야 미천삼아 장사라도 할 게 아닌가? 그럼 내가 돈을 빌려주겠네. 황후 어른은 사서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머리 사서방이 며칠 뒤에 나타났지요. 그래 장사 도구는 다 마련했나? 그런데 몇 가지가 부족해서 말일세. 그게 뭔가? 몽둥이와 말의 눈 가리개는 마련하였는데 보리와 절구와 당나귀가 없어 말일세. 참, 비싼 것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구먼. 하지만 내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도와줄 수밖에. 황후 어른은 실은 내색 않고 다시 한번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우정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떡을 먹은 강아지. 옛날 어느 나그네가 먼 길을 가고 있었지요. 길소는 해가 지자 외딴 집에 들러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할머니 혼자 살고 있었지요. 집이 누추하여 잠자리가 불편하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잠시 눈만 붙이다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으로 드시지요. 할머니는 나그네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나그네에게 저녁을 대접하였지요. 그러고는 외출 준비를 하더니 집을 나서기 전에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집을 비우기 싫어 그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다오. 그런데 마침 손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으니 오늘은 오랜만에 마을에 좀 다녀와야겠소. 나 대신 집을 좀 봐주시구려. 그러지요. 걱정 마시고 천천히 놀다 오십시오. 할머니는 마을로 떠났습니다. 나그네는 방에 있기가 갑갑하였지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 주위를 산책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그네는 삽살개 한 마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개는 할머니 집에서 키우는 개였지요. 나그네는 마당에 서서 개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습니다. 개는 방에 있는 시렁을 쳐다보더니 군침을 삼키었지요. 시렁 위에는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는 부엌에서 빈 그릇들을 물어날랐지요. 그러고는 그 그릇들을 쌓아서 발판을 만들더니 그 위에 올라가 떡을 물어내렸습니다. 개는 그 떡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지요. 할머니가 집에 돌아온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할머니를 맞이하였지요. 할머니는 시렁 위에 있던 떡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던 떡 못 보셨소? 저녁 때까지만 해도 시렁 위에 떡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 나그네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래도 자기를 의심하는 눈치였지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지요.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엇이든 오래되면 영물이 된다더니 옛말이 맞나 보오. 이젠 이런 흉측한 짓도 다 하는구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개를 백정에게 넘겨야겠소. 할머니의 말을 들은 것은 나그네만이 아니었지요. 개도 함께 들은 것입니다. 마당에 있던 개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그네를 노려보았습니다. 나그네는 그 눈빛을 보고 겁에 질렸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해코지를 하면 어쩌지? 나그네는 불안하여 방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두루마기만 놓아둔 채 방에서 나와 장독대 뒤에 숨었습니다. 나그네는 오들오들 떨며 방을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얼마 뒤 아니나 다를까 개가 나그네가 묵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는 성이 난 듯 으르렁거리며 나그네를 찾더니 나그네의 두루마기를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돋았지요. 개는 갈갈이 찢어진 옷을 노려보다가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그네는 개가 다시 돌아올까 겁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날 밤 집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나그네는 대문 밖에 쓰러져 있는 삽살개를 보았지요. 건드려 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나그네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 허물을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법에 걸린 왕과 공주.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홀로 된 부인이 세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큰 아들은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든 가서 제 밥벌이를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걱정되어 말렸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마침내 큰 아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을 받아주는 곳은 흔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돈도 준다는 어느 마법사의 집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입씩 주마. 아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 주인님. 주인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마법사는 기다렸다는 듯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거라.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아들은 커다란 포대, 말, 전대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을 챙겼지요. 그리고 자정 무렵 마법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어둡고 험한 산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하지만 걸어도 마법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직도 멀었나요? 잠자코 따라오기나 해. 저기 저 산까지 갈 거니까. 마법사는 귀찮은 듯 내뱉고는 앞장서서 걸어갔지요.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걸어서야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마자 마법사가 명령하였지요. 이제 네가 타고 온 말을 이 총으로 쏘아라. 아들은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을 쏘지 않으면 너를 쏘겠다. 마법사가 아들에게 총을 겨누며 말하였지요. 하는 수 없이 아들은 총으로 말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아들에게 말의 배를 가르고 말의 배 안으로 포대를 들고 들어가라고 했지요. 그러고는 책 한 권을 내주며 배 안에서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려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읽기 시작하자 말의 배 안에 보석이 가득가득 쌓였지요. 보석은 수십 개의 포대에 담길 만큼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포대를 나에게 넘겨주고 넌 여기 꼼짝 말고 있거라. 내가 이 보석을 옮겨 놓은 다음 내 말을 올려보낼 테니 넌 그때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마법사는 혼자 산을 내려갔지요. 아들은 마법사가 보내준다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오지 않았지요. 높디 높은 산에 홀로 남은 아들은 불뿌리를 먹으며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풀뿌리를 발견하였지요. 그걸 잡아당기자 뿌리 아래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멍 안에는 대문이 있었지요. 아들은 대문을 확 열어 젖혀 보았습니다. 순간 아들의 입이 떡 하고 벌어졌지요. 우와, 맛있겠다. 문 안에 온갖 산의 진미가 모두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실컷 먹고 나서 보니 구석구석마다 보석이 가득가득하였지요. 구멍 속은 화려한 궁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였지요. 그런데 구석진 방의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방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인은 아들을 보자마자 버럭 고함을 질렀지요. 누가 널 이리로 보냈느냐? 아들은 거인 앞에 납작 엎드려 이제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지요. 너도 그 마법사에게 당했구나. 나 역시 마법사의 마법에 걸려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지. 부탁이 있단다. 내일 해가 뜨기 전 저기 연못 뒤에 숨어 있다가 비둘기 3마리를 잡아오너라. 비둘기만 잡아온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음날 아들은 연못 뒤에 숨어 있다가 겨우겨우 비둘기를 잡았지요. 그런데 비둘기를 손에 잡는 순간 비둘기들이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서둘러 새 공주를 거인에게 데려갔지요. 내 딸들아. 거인과 비둘기는 이웃 나라의 왕과 공주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왕과 공주의 마법을 풀어준 덕에 땅속 궁전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한편 몇 해가 지나도 큰 아들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어머니와 동생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막내가 형을 찾아 나서게 되었지요. 막내는 형이 마법사의 하인으로 있었던 걸 알아내고
마법사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법사는 막내를 반갑게 맞으며 형에게 있던 그대로 하였지요. 하지만 똑똑했던 막내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습니다. 보석 대신 포대에 말의 뼈들을 잔뜩 담아 마법사를 향해 힘껏 던진 것입니다. 마법사는 끽소리도 못 내고 뼈에 깔려 죽고 말았지요. 마법사가 죽자 땅속 궁전이 하늘로 치솟아 하늘을 둥둥 떠다니다가 아들의 집 앞에 내려앉았지요. 큰 아들 덕분에 마법돼서 풀려나고 총명한 막내 덕분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들들은 새 공주와 결혼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수박씨. 옛날 요시성을 가진 진사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만나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지요. 때는 기나긴 여름이었는데 닷새 동안 줄곧 끼니를 거르게 되자 너무도 배가 고파서 바깥 사랑이 널브러져 누워 있었지요. 오랫동안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사는 이상하게 여기고 일어나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갈 기운조차 없었지요. 억지로 기어서 안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막 무엇을 입에 넣고 씹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황급히 숨기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유진사가 의심쩍어 물었지요. 당신은 어찌 혼자 무얼 먹다가 숨기는 것이오? 그러자 아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먹을 만한 물건이 있다면 제가 어찌 혼자 먹겠습니까? 아까 현기증이나 쓰러졌을 때 수박씨가 벽에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고 떼어다가 쪼개 씹었는데 껍질이어서 막 한탄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당신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 그만. 그러면서 이내 손 안에서 말라 비틀어진 수박씨를 내어 보였지요. 그들은 서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뒤 문 밖에서 여종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떤 사람이 문에 와서 여비를 부르는 것일까요? 어서 나가보셔요. 유진사가 기어 나가보니 한 하인이 문 앞에 서 있다가 유진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넙죽 절을 한 뒤 물었습니다. 이 댁이 바로 유진사 댁입니까? 진사님의 이름이 무엇 진사님이십니까? 그런데 진사님이 어느 능의 참봉으로 낙점되었기에 단자를 가지고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소매 속에서 단자를 꺼내 보였는데 과연 자기 이름이었지요. 뜻밖의 일이라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한참을 의심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나와 성명이 같은 사람일 것인데 네가 잘못 찾아온 것이다. 다른 곳으로 가서 자세히 물어보거라.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여 세상과 서로 끊고 살았기에 온 성 안을 돌아보아도 내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참봉에 낙점되었겠는가? 유진사가 이렇게 말하고 도로 안으로 들어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가 찾아왔던가요? 유진사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니 아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유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방으로 생각해도 그럴 리가 만무하오. 진사가 처음 벼슬길에 나가려면 반드시 먼저 공론이 있은 후에야 물망에 오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어찌 내 이름을 말해주는 자가 있겠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중 그 하인이 다시 와서 여종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사가 또 나가서 보았지요. 소인이 자세히 알아보니 분명 진사님입니다. 선대의 증명과 진사가 된 연우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 조금도 의심할 게 없습니다. 유진사가 말했습니다. 내 비록 벼슬이 임명되었으나 지금 끼니를 걸은 지 여러 날이라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 어찌 임금님께 절을 올리겠는가? 그 하인이 곧장 시장으로 가서 쌀과 반찬과 뗄 나무를 사가지고 와 우선 미음을 쑤어 마른 속을 부드럽게 하도록 한 후 잇따라 많은 쌀과 뗄 나무와 약간의 반찬 거리를 사왔지요. 유진사는 연달아 미음을 먹고 비로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인에게 말하였지요. 네가 도와준 덕분에 다행히 살 길을 얻었구나. 그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에 걸치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단다. 그러자 그 하인은 즉시 옷 가게에서 착용할 의관을 모두 빌려왔습니다. 유진사는 그 하인에게 친지의 집에 서신을 보내어 관복을 빌려오게 하였지요. 사람들이 차츰 찾아오고 심부름꾼을 시켜 할애하는 자가 문 앞에 줄을 서니 썰렁한 집안 분위기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유진사가 임금께 인사를 한 뒤 직무할 곳으로 나가자 곧 돈과 쌀이 지급되었는데 쌀 10말과 뗄나무를 한 바리씩이나 집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조판서를 탐문하였더니 바로 이공 아무개였지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마침 유진사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이조판서와 절친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유진사가 굶어 거의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개하여 준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말을 듣고 매우 측은하게 여겨 여러 사람을 제치고 참봉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몇 년 후 유진사도 크게 벼슬 길이 열려 여러 좋은 관직을 거쳐 드디어 이조판서가 되었지요. 그때 마침 간성 군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간성군은 풍요로운 고을이라 간성 군수를 구하는 자가 매우 많으므로 선택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나 다음 날 사람을 뽑아야 되므로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부인이 그 안색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으니 유판서는 그 이유를 말해 주었지요. 그러자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대감께서 참봉이 될 당시 이조판서였던 집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이조판서는 이미 작고하였지만 그 아들 몇 사람이 모두 관원의 명부에 올랐고 또한 군수에 나갈 만한 자가 있는데도 집이 몹시 가난하다오. 대감께서 만일 그 사람을 간성 군수로 삼지 않으신다면 배은 낭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탁한 사람이 비록 많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수망으로 올린 뒤에야 옛날 벼슬을 얻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어찌 수박씨 씹던 일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유판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지요. 옳은 말씀이요. 그리고 다음 날 인천에서 이 아무개를 수망으로 간성 군수에 추천하여 임금의 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